때는 조선 중기 함경도의 깊은 산간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않는 작은 곳이었는데 그래도 마을에는 한 집이 유명했습니다. 박참판댁이었습니다. 박참판은 이 일대의 세금과 곡물 배분을 손에 잡고 있었는데 중앙조정의 몇몇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으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참판의 아내, 즉 참판 부인은 제일로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엄한 정도가 아니라 이 집안의 공기 자체였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박참판댁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희. 연희는 13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관군의 징발에 끌려가면서 빚을 갚기 위해 박참판댁의 종으로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날 연희는 아직 어린 눈으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구도 연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종이었습니다. 연희는 박참판댁의 가장 낮은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깨어 장작을 쌓고 날이 지는 후에도 한참 더 남아서 정돈을 끝내야 했습니다. 식사는 남은 것만, 잠은 종사방에서. 그리고 참판 부인은 연희를 평소에도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채찍질은 일상이었고 밥을 굶기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별다른 감정도 없이 그냥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첫 겨울에 연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함경도의 겨울은 무자비했습니다. 강이 얼고 바람이 날카롭게 깎아대며 밤은 낮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연희는 어떤 날 박참판댁의 심부름으로 강가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판 부인이 강 건너편 밭에서 남은 물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이 얼어붙은 탓에 연희는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 밭의 끝단에서 연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내 한 명이 눈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는데 그의 등과 팔은 피로 젖어 있었고 눈사면에 남은 피의 흔적이 바람에 얼어붙어 붉은 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멈추었다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을 닫고 있었지만 아직 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격이 길었지만 그래도 숨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관아에 신고하거나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법이었습니다. 연희도 그냥 물을 가져가고 돌아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그날 밤 다시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아직도 그때처럼 내려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내가 그대로 있으면 눈 속에 묻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솜니부를 하나 끝에서 뜯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위에 덮었고 자신의 가루 한 주머니를 강가 바위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밥이 아니라 그냥 가루였습니다. 따뜻한 것이 들어가면 몸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박참판댁에서 자신이 낯선 사내를 돕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연희는 마을 밖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팔려가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연희는 계속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밤마다 사내가 눈을 뜬 날은 연희가 강가로 내려간 10하루째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평소처럼 강가에 내려가서 남은 가루와 물을 놓고 가려는데 그 사내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가루를 놓고 그냥 돌아가려었는데 사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연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연희입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태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태. 그것이 그 사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날 밤부터 정태에게 자신이 먹을 것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몫을 깎아서. 하루하루 정태는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연희는 정태가 강가에 남아있는 한 계속 밤마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밤 정태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나를 박참판댁으로 데려가는 것이 어떨까요?
연희는 놀랐습니다. 왜요? 거기는 아무도 새로운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태는 연희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머슴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지붕 아래에서 겨울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 더 덜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정태가 박참판댁의 머슴으로 들어온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금방 이 사내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정태는 낮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작을 하루 종일 자르는데 제대로 된 장작 한 개도 깎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졸아들었습니다. 정태는 장작 더미 앞에 앉아서 도끼를 들고 있다가 고개가 점점 꺾이면서 그대로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도 그대로 졸고 있었습니다. 참판 부인은 화가 난 채 정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희가 이런 사내를 주워왔냐? 밥이라도 먹는다면 모르지만 낮에도 밤에도 잠만 자는 놈이야. 내일 한 짐이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참판 부인은 정태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작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먹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종들도 정태를 같은 눈으로 봤습니다. 이 사내는 그냥 연희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다고. 그런데 연희는 그날 밤부터 정태에게 자신의 밥을 나눠주면서 정태의 목까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작도 정태가 못 깎은 것을 연희가 밤에 깎아두었고 정태의 이름으로 내야 하는 밭일도 연희가 대신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다면 연희도 정태도 둘 다 박참판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태가 낮에 졸는 것은 진짜 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처음 깨달은 것은 어떤 밤에 정태가 종사방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희는 그냥 정태가 변소에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눈을 뜬 날 정태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태가 돌아온 것은 새벽이 밝기 직전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겨우 떠서 정태가 종사방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태의 옷은 밖에 새벽 공기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슬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옷깃에 바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정태는 깊은 밤에 사라지고 새벽이 밝기 직전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 연희는 정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밤마다 어디에 가세요? 정태는 잠시 연희를 바라보다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해해 주세요. 연희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태의 눈빛이 연희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연희는 정태가 돌아오기 전에 항상 종사방 구석에 따뜻한 물과 밥을 한 그릇 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밤 연희는 우연히 박참판의 서각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평생 박참판댁에서 살아왔으므로 서각이 언제 빛이 켜지는지 언제 꺼지는지를 반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평소보다 빛이 훨씬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서각의 바깥 문 가까이에 멈췄습니다. 문틈에서 박참판의 붓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한 밤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아주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거기서 처음으로 한 가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참판이 적고 있는 장부의 숫자가 연희가 평소에 마을의 곡물 배분을 보면서 알아왔던 숫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희는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희는 평생 박참판댁에서 장작과 곡물을 세면서 숫자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받아간 곡물의 양과 박참판의 장부에 적힌 숫자가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을 반무의식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장부를 볼 수 없었지만 연희는 그냥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녀는 그 장부의 내용과 숫자들을 마음에 새기고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연희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해야겠군요. 연희가 숫자를 세는 것은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박찬판 댁에서 곡물을 나눠주는 일을 맡은 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연희는 그 일을 하면서 아주 작은 것들을 계속 기억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세 번째 집에서 받아간 곡물은 항상 같은 양이었는데 어떤 달부터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 수도 같고 밭의 크기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그달부터 박찬판의 서각에서 빛이 켜지는 횟수가 늘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었습니다. 연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희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희는 계속 기억해 두었습니다. 마음 안에서 아주 작은 곳에 하루하루 숫자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나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태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해야겠군요. 낮의 정태와 밤의 정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낮의 정태는 정말로 한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작을 깎다가 졸고 밭을 매다가 졸고 심지어 밥을 먹다가도 졸았습니다. 찬판 부인은 정태를 볼 때마다 채찍을 들었고 다른 종들은 정태를 비웃었습니다. 저런 놈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고 말이지요. 정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채찍질을 당해도 밥을 못 먹어도 비웃음을 당해도 정태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시 졸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밤이 되면 정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정태는 종사방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태의 눈빛은 낮에 졸린 눈빛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차분하지만 아주 깊은 눈빛. 그리고 정태는 종사방에서 나와서 아주 조용히, 아주 빠르게 박찬판 댁의 주변을 움직였습니다. 정태는 밤마다 박찬판의 서각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정태는 박찬판이 어떤 날 밤에 서각에서 장부를 꺼내는지, 그리고 그 장부를 어디에 두는지를 하루하루 파악해 나갔습니다. 정태는 담을 넘고 지붕 위를 걸으며 서각의 창틀 아래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정태가 돌아오면 종사방 구석에 남은 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이야기는 아주 작은 것들로 쌓여나갔습니다. 밥 한 그릇, 그리고 눈빛 하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곳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날 밤 정태가 종사방에 돌아왔을 때 연희가 정태에게 처음으로 먼저 말을 했습니다. 정태 씨. 정태는 잠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연희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찬판의 장부의 숫자들이 실제 곡물 배분량과 다릅니다. 정태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의 정태의 눈빛. 어떻게 아십니까? 연희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박찬판 댁에서 곡물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받아간 양과 장부에 적힌 양이 다릅니다. 처음부터요. 정태는 잠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연희 씨, 한 가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기억해두었던 숫자들을 종이 위에 적어주시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연희는 그 밤부터 종이 위에 숫자들을 적어나갔습니다. 하루하루 기억해두었던 것들을, 마을의 각 집에서 받아간 곡물의 양과 박찬판의 장부에 적힌 양의 차이를, 그리고 그 차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연희의 손은 밤새도록 움직였습니다. 종이는 한 장, 두 장, 세 장으로 늘어났고 연희는 평생 기억해두었던 숫자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적어나갔습니다. 세 번째 집은 작년 봄부터 절반으로 줄었고 7번째 집은 작년 가을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12번째 집은 올해 여름부터 4분의 1만 받았습니다. 정태는 연희가 적은 종이들을 받아서
하루하루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태가 밤마다 박 참판의 서각 주변에서 파악해왔던 장부의 내용과 연희가 적은 숫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박 참판을 무너뜨릴 증거라는 것을. 10장 붉은 작은 실. 연희에게 남은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날, 아버지가 연희의 머리에 매달라고 남긴 붉은 작은 실 하나.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단순한 것이었지만 연희에게 평생,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사또가 내려오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박 참판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은 종들에게 향하는 소리와 체벌로 표현되었습니다. 연희, 오늘 밝기 전에 장작을 다 깎아야 한다. 못하면 내일 관하로 보낸다. 연희는 그날들을 잘 버텼습니다. 아니, 버텼다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밤 정태가 연희에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연희, 내일 사또가 내려옵니다. 연희는 처음으로 정태의 눈에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눈빛이 아니라 아주 깊은 눈빛, 아주 무거운 눈빛.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정태는 연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그날 밤 붉은 작은 실을 정태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드려요. 정태는 놀랐습니다. 이건 당신이. 연희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사또가 와서 제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것이라면 이것만은 누군가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태는 그 붉은 작은 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태는 처음으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지 않고 아주 깊은 것으로.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내일 일어나는 일,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세요. 내가 반드시 끝냅니다. 사또가 내려온 날, 박 참판댁은 깊은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 참판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연희를 관아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참판 부인은 연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2년이 장부의 손을 댔다. 2년이 곡물을 몰래 빼서 팔았다. 관아에 넘겨라.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종이었고 박 참판은 참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종사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태의 옷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낡은 머슴복이 아니라 깔끔한 관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의 눈빛은 낮에 졸린 눈빛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차분하지만 아주 깊은 눈빛. 밤의 정태. 그리고 정태의 손에는 박 참판의 장부 하나와 연희가 적은 종이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박 참판은 정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사또도 정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태는 천천히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앙의 명에 따라 여기에 온 특사입니다. 박 참판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여러 달 동안 이 집안 안에서 머슴으로 머물었습니다.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참판의 얼굴은 한순간 흰색이 되었습니다. 정태는 장부와 연희가 적은 종이들을 사또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박 참판이 직접 작성한 장부입니다. 여기에 적힌 숫자는 실제 곡물 배분량의 절반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박 참판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들은 이 집안의 종인 연희가 평생 박 참판 댁에서 곡물을 나눠주며 기억해두었던 실제 배분량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또는 장부와 종이들을 열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눈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박 참판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판 부인은 그 순간 연희를 바라보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또의 판결은 그날 자체로 내려졌습니다. 사또는 박 참판과 참판 부인을 앞에 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참판, 당신은 중앙의 곡물 배분을 조작해서 이 일대의 백성들의 양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증거는 당신이 직접 작성한 장부와 이 집안의 종이 평생 기록해온 실제 배분량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범죄는 이미 중앙에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사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참판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판 부인, 당신도 이 범죄의 공범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범죄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당신은 그 죄를 덮기 위해 이 집안의 종을 희생양으로 삼아 관아에 넘기려 했습니다. 참판 부인의 얼굴은 흰색이 되었습니다. 참판 부인은 목소리를 가너며 말했습니다. 사또, 그것은 아니, 저는 그냥 인연이. 사또는 참판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 집안의 종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종이 당신의 죄를 밝혀내었습니다. 참판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참판과 참판 부인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함경도의 가장 깊은 산간 오지로 관노로 압송됩니다. 박 참판은 평생 이 일대의 백성들에게 빼앗은 곡물의 양만큼 앞으로 평생 관의 밭에서 일해야 합니다. 사또는 잠시 더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참판 부인에게 아주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참판 부인, 당신은 앞으로 이 종이 평생 겪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관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날이 밝기 전에 깨어 장작을 쌓고 날이 지는 후에도 한참 더 남아서 정돈을 끝내야 합니다. 식사는 남은 것만, 잠은 종사방의 구석에서. 그리고 당신이 평생 이 종에게 했던 모든 것을 당신도 똑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사또는 잠시 멈췄다가 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을 당신 자신이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희에게 한겨울에 살아있는 나비를 잡아오라고 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런 불가능한 심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연희에게 한여름에 서리 맞은 감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희를 채찍질했던 것처럼 당신도 채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참판 부인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소리를 질렀던 참판 부인이 처음으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판 부인은 무릎을 꺾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참판 부인은 처음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평소의 경멸의 눈빛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희는 그냥 그날까지를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또는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 당신은 박 참판의 종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박 참판의 장부의 변화를 평생 혼자 기록해왔습니다. 이 특사의 보고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분은 오늘부터 양인으로 복권됩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실제인지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태는 연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희. 네. 정태는 붉은 작은 실을 연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연희는 그 작은 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내려왔습니다. 평생 박 참판댁에서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연희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태는 연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희,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연희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평생 박 참판댁에서 웃음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연희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후 연희와 정태는 한양에 올라갔습니다. 정태는 중앙의 관리로서 백성들의 일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연희는 정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사람들은 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집안의 부인은
아직도 그 작은 붉은 실을 머리에 달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부인의 마음이니까. 정태가 어떤 날 연희에게 농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 작은 실은 부끄러운 물건이니 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연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실은 제가 가장 낮았을 때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돌보시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제 머리에 이 작은 실을 보고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정태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야담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가 구해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희는 강가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정태에게 밥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박참판댁에서 평생 하루하루 숫자를 세면서 아무도 모르게 증거를 쌓아나갔습니다. 정태는 연희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이야기는 밤마다 아주 작은 것들로 쌓여나갔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붉은 작은 실 하나, 그리고 눈빛 하나. 밤이 깊어질수록 불이 꺼져도 그냥 그 작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의 곁에서 작은 것들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야담까지 좋은 밤 보내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